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조실부모한 남매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다. 마음씨 착하고 의젓기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누구나 칭찬하는 처지였다. 부모가 없는 탓으로 관연하도록 혼인하지 못하였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두 남매는 제너머 밭으로 일을 하러 갔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나서 점심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고갯마루에서 소나기를 만났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여서 피할 인가도 없어 두 남매는 큰 나무 밑에 서 있었으나 심한 비 때문에 옷이 흠뻑 젖도록 비를 맞고 말았다. 비에 젖은 두 남매의 꼴은 과간이었다. 여름 모시 옷을 입었는데 비에 젖은 옷이 살에 딱 달라붙었다. 알몸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다. 오라버니는 누이 동생에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복잡한 감성이 솟아올랐다. 비에 젖은 살결과 머리카락이며 연적처럼 동그랗게 솟아오른 전마구를 보니 참을 수 없이 흥분되었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을 수 없었다. 비가 개었다. 오라버니는 누이에게 빨리 앞서가라고 했다. 누이는 제 살결이 들여다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앞서 길을 재촉했다. 누이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다 지어놓아도 오라버니가 오지 않았다. 누이는 수상히 여겨 비를 피했던 고갯마루로 가보았더니 나무 밑에 오라버니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다. 오라버니는 누이를 앞세 보내놓고 육친에게 춘정을 느끼고 흥분했던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워 자살했던 것이었다. 이 꼴을 본 누이는 죽지 말고 차라리 달려나 보지 하며 울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는 후론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달래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가 삼년고개를 넘게 되었다. 삼년고개는 이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고갯길을 넘어갔다. 그때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다. 아이고 깜짝이야. 할아버지는 그만 엉덩바가를 찍고 말았다.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눈앞이 깜깜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아 누웠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3년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옆에 있던 손자가 웃으며 말했다. 오히려 잘됐네요. 할머니는 화를 내며 손자를 꾸짖었다. 그러자 손자가 대답했다. 3년고개에서 더 넘어지세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지금 이 해레비를 놀리는 게냐? 3년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시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사시잖아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다. 내 말이 옳구나. 그리고는 3년고개에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다.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옛날 옛적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뭘 만들어 먹든지 적게만 해먹으라고 작작작 하였다. 그 시어머니는 죽으면서도 작작작 하면서 죽었다. 시어머니가 죽고 어느 날 광에 쌀을 가지러 들어오자 또 작작작 소리가 났다. 이상히 여긴 며느리가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니 구렁이가 작작작 거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살아서도 작작거리더니 죽어 구렁이가 되어서도 작작거린다고 끓는 물 한 바가지를 끼얹자 구렁이는 되어서 허물이 군데군데 벗겨졌다. 그러더니 구렁이는 앞들 배추밭을 다니면서 배추에다 슬슬 몸을 문지르고 있었다. 두 내가 밥을 먹다 그걸 본 며느리는 남편더러 아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배추가 약인지 배추밭에서만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푸라기로 동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더니 구렁이에게로 가서 어머니 홀령이거든 이 동우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스르르 들어갔다. 아들은 그걸 짊어지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연못소리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산고개를 넘는데 구렁이가 하는 말이 자기를 이곳에다 내려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돌아갈 때 만일 벼락이 쳐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한 10리쯤 가면 거기에 정말 연분이 있으니 거기서 그 여자와 살다 마루밑을 파보면 생전 먹고 살 것이 나온다고 했다.
아들은 구렁이를 내려놓고 얼마를 가려니까 벼랑간 청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렸다. 그래도 돌아보지 않고 가니 오막살이가 나타났다. 웬 색시가 나와 맞이하기에 그곳에서 그녀와 살다 구렁이의 말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마루밑을 파보니 금독이 나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러나 그 전 집이 생각나서 그 집에 찾아가니 빈터만 남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모두 죽고 집이 꼴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도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호라비와 아들 며느리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조석에 끼니를 대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아버지 환갑날이 닥쳐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리 궁리해도 아버지 환갑잔치를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홀로 계신 아버지 환갑날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섭섭할 것이며 아들 며느리로서는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며느리는 생각 끝에 소담한 자기 머리를 잘라 팔아서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반차를 마련하여 정성껏 상을 마련했다. 저녁이 되었다. 저녁상을 올리고 홀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아들은 화로를 두드리며 장단을 치고 며느리는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자 아버지는 기가 막혀 울었다. 밤에 온님이 민정을 살피고자 순찰을 도는데 어느 집에 가니 봉창문에 그림자가 비추는데 춤추는 모습이 보이고 장단소리, 울음소리가 나므로 수상히 여겨 문을 열고 그 까닭을 물었다. 노인은 사정 이야기를 했다. 가난해서 며느리가 제 머리를 잘라 팔아서 환갑상을 차려주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단을 치고 춤을 춘다는 것이었다. 온님은 가족의 딱한 사정과 아들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이 되어 쌀과 옷감을 상으로 후하게 주어 위로하였다고 한다. 어느 틈의 산골에 외동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다. 그 어머니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결심한 후 산 너머 이주사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허락해 주었다. 이주사에게 매일매일 그 공부하러 아들은 산을 넘어 다녔다.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른 애들보다 서너 배는 더 잘해서 이주사의 기염을 받았다. 몇 년이 지나자 더벅머리 총각이 된 아들은 그날도 공부하러 가는데 도중에 길가에 큰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위에서는 어미까치가 몸부림을 치며 돌아다녔다. 이걸 본 총각은 돌로 구렁이를 죽이고 이주사 댁으로 갔다. 오다가 일어난 일을 이주사에게 여쭙자 이주사가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물어 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산짐승이라도 오래되면 둔갑을 하는데 뱀은 둔갑을 해도 혀는 그대로여서 두 갈래라고 하였다. 그러던 며칠 후 집에 가려는데 이주사가 말하길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을 만날 것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렀다. 총각이 산을 넘고 내를 건너려는데 예쁜 처녀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총각은 선생님 말씀을 생각나서 두 번 다시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날 저녁부터 그 처녀 생각이 자꾸만 나게 되었고 매일 냇가에 올 무렵이면 그곳에서 그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글방 선생의 훈도도 잊은 채 무심코 처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서 급기야 연정의 함정으로 빠져들었다. 다음날 글방에 갔더니 이주사는 헛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꾸짖었으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런 후 어느 날 처녀는 자꾸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아담한 방에 마주 앉아 얘기를 하다가 처녀의 공고에 못 이겨 그는 금침에 누워 잠을 잤다. 총각은 잠결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크나큰 구렁이가 자기 머리를 단번에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몸은 구렁이에게 똘똘 감겨 있었다. 총각은 어쩔 줄 몰라 숨을 허덕이는데 구렁이가 말을 하길 내가 바로 그때 당신이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나는 남편의 온수를 갚으려고 여기까지 너를 끌고 왔다. 우리 부부는 저 뒤에 달린 종소리만 3번 울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판이었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내 손에 남편이 죽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뒤에 종소리만 나면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뒤에 달린 종이 꽝 하며 한 번 울렸다. 그러자 뱀은 고개를 떨며 총각의 몸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다. 연거푸 종소리가 3번 울렸다. 뱀은 좋아라 하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총각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총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참나무 밑이었다. 종소리가 난 곳을 가보니 종에 달린 그 아래에는 작은 까치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깨면서 종을 울리고 죽은 까치를 산길 옆에 잘 묻어주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 두 부부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면서 부부는 함께 열심히 정성을 들였다. 어느 날 삼신산에서 그 부인이 빌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애를 낳게 해주겠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산삼이 한 뿌리가 있을 터이니 그것을 캐어 먹으면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르고는 사라졌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래 꿈에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니 과연 삼이 있었다. 그것을 캐어가지고 집으로 와 남편한테 꿈 이야기를 한 후 삼을 다려 먹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기가 있어서 옥동자를 얻게 되니 두 부부는 웃음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다. 이 애가 자라 7, 8사가 되었기에 공부를 시키려고 서당으로 보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활을 만들어 사냥만 다녀 항상 부모에게나 선생에게 종아리를 맞기 일쑤였으나 여전히 공부는 안 했다. 제 나이 17이 되어도 제 이름 한자 똑똑히 쓰지 못했다. 그러던 게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니 과거를 보러 가겠으니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가산을 털어 활을 사주었다. 이 애가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집엔 예쁜 처녀가 있었다. 그 주인 영감이 아이를 보니 매우 똑똑하게 생긴지라 일부러 딸에게 접대를 시켰으나 아이는 처녀가 들어오면 호통을 쳐 내보냈다. 그 다음날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여니 처녀가 문턱에서 목을 메어 죽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과거장에 가긴 갔다. 활은 간역에다 5술 정중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었다. 자신만만한 아이는 자기 차례가 되어 활을 쏘니 조금도 빈틈없이 셋은 명중이 되었다. 그리고 4번째 화살을 쏘는데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 화살이 중간에서 꺾이고 말았다. 그래 결국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과거는 3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볼 적마다 셋은 정중에 맞고 4번째 화살에 가서는 꺾어지고 말았다. 하도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물으니 처녀의 죽은 귀신이 악마가 되어 술적마다 방해를 놓는다는 것이었다.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셋은 여전히 마치고 4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울음이 나와서 서 있었더니 온님이 이상히 여겨 그 우는 곡절을 물었다. 이제까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온님은 정중으로 마친 것을 거두고 다시 쏘라고 하여 다시 2번을 쏘니 백발백중이었다. 먼저 거둔 살과 합해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악기가 울면서 온님의 꾀에 넘어갔다고 온통해 하며 도망쳐버렸다. 그때부터 신규한 꾀를 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매번 열심히 일해서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밭을 샀다. 그런데 그 밭은 돌이 너무 많아 뭘 심어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같이 그 밭에 나가 돌을 주워내고 밭을 일궜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돌을 주워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상하여 계속해서 땅을 파보니 웬 항아리가 나왔다. 웬 항아리지? 땅을 파헤쳐보니 눈앞에 커다란 항아리가 나타났다. 누가 버렸나 보군. 아직 쓸만한데. 집으로 들고 가야지. 농부는 항아리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곳간에 두고 그 속에 괭이를 넣어 주었다. 다음날 곳간에 간 농부는 깜짝 놀랐다. 항아리 속에 괭이가 하나 더 있었다. 참 신기하다. 하나 넣어둔 것 같았는데. 농부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에이, 내가 뭘 잘못 봤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항아리에 빗자루를 넣어두었다.
다음날 항아리를 본 농부는 두 눈을 껌뻑거렸다. 그리고 일을 다녀와서 항아리 안에 호미를 넣어두고 나서 피곤해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다시 일을 하기 위하여 항아리 안에 넣어둔 호미를 꺼내서 밭으로 나가려는데 글쎄 그 안에 호미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다음날 농부는 깜짝 놀랐다. 거참 신기하다. 집신을 넣으면 집신이, 호미를 넣으면 호미가, 넣기만 하면 뭐든 그득그득하게 나왔다. 아, 이건 요술 항아리로구나. 농부는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찰랑찰랑, 쌀을 넣으면 쌀이 수북수북,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가득가득, 얼씨구 복 항아리로다.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도 그 소문을 들었다. 부자는 당장 농부를 찾아가 소리를 쳤다. 그 항아리는 내 것이네. 밭값만 받고 항아리 값을 안 받았잖나. 부자는 바득바득 떼를 쓰더니 기어코 항아리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갔다. 무엇이든 가득가득 나와라. 부자는 항아리를 보고 종이를 웃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들놈이 뭘 숨겨놨는지 볼까? 목을 쑥 빼고 항아리를 들여다보던 부자 아버지가 그만 항아리 속에 쏙 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아버지. 부자와 아내는 간신히 아버지를 꺼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소리가 또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얘야 나 좀 꺼내주라구나. 꺼내면 또 나오고 자꾸자꾸 아버지가 나왔다. 부자는 어리중절해서 눈이 핑 돌았다. 누가 진짜 내 아버지야. 아버지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애비다. 에키 내가 진짜야. 항아리는 와장창 깨지고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다. 부자는 꺼이꺼이 울며 소리쳤다. 아이고 내 탓이다. 내 욕심 탓이다. 다신 욕심을 안 부릴 테니 누가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시오.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매번 열심히 일해서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밭을 샀다. 그런데 그 밭은 돌이 너무 많아 뭘 심어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같이 그 밭에 나가 돌을 주워내고 밭을 일궜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돌을 주워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상하여 계속해서 땅을 파보니 웬 항아리가 나왔다. 웬 항아리지? 땅을 파헤쳐보니 눈앞에 커다란 항아리가 나타났다. 누가 버렸나 보군. 아직 쓸만한데. 집으로 들고 가야지. 농부는 항아리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곳간에 두고 그 속에 괭이를 넣어 주었다. 다음날 곳간에 간 농부는 깜짝 놀랐다. 항아리 속에 괭이가 하나 더 있었다. 고참 신기하다. 하나 넣어둔 것 같았는데. 농부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에이, 내가 뭘 잘못 봤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항아리에 빗자루를 넣어두었다. 다음날 항아리를 본 농부는 두 눈을 껌뻑거렸다. 그리고 일을 다녀와서 항아리 안에 호미를 넣어두고 나서 피곤해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다시 일을 하기 위하여 항아리 안에 넣어둔 호미를 꺼내서 밭으로 나가려는데 글쎄 그 안에 호미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다음날 농부는 깜짝 놀랐다. 거참 신기하다. 집신을 넣으면 집신이, 호미를 넣으면 호미가, 넣기만 하면 뭐든 그득그득하게 나왔다. 아, 이건 요술 항아리로구나. 농부는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찰랑찰랑, 쌀을 넣으면 쌀이 수북수북,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가득가득, 얼씨구 복 항아리로다.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도 그 소문을 들었다. 부자는 당장 농부를 찾아가 소리를 쳤다. 그 항아리는 내 것이네. 밭값만 받고 항아리 값을 안 받았잖나. 부자는 바득바득 떼를 쓰더니 기어코 항아리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갔다. 무엇이든 가득가득 나와라. 부자는 항아리를 보고 종이를 웃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들놈이 뭘 숨겨놨는지 볼까? 목을 쑥 빼고 항아리를 들여다보던 부자 아버지가 그만 항아리 속에 쏙 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아버지. 부자와 아내는 간신히 아버지를 꺼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소리가 또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얘야 나 좀 꺼내주라구나. 꺼내면 또 나오고 자꾸자꾸 아버지가 나왔다.
부자는 어리중절해서 눈이 핑 돌았다. 누가 진짜 내 아버지야? 아버지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애비다. 에키, 내가 진짜야. 항아리는 와장창 깨지고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다. 부자는 꺼이꺼이 울며 소리쳤다. 아이고, 내 탓이다. 내 욕심 탓이다. 다신 욕심을 안 부릴 테니 누가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시오.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다. 형은 잘 살고 동생은 가난하여 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어느 정신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신집 외아들이 시름틀을 말더니 급기야 죽게 생겼다. 온 동네 의원들에게 아들을 보였으나 변명을 할 수가 없었다. 어떨결에 동생은 우원 형사를 하며 그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었다. 저녁을 먹고 마당을 나가보니 개 한 마리가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저 개를 잡아서 구워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동생은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은 개를 잡아 동생에게 주었다. 그 집에서 개를 잡아 구우느라 방에 불을 떼니 정수집 아들이 땀을 흘리고 거기에 개고기를 먹으니 아들은 눈을 떴다. 아들이 살았다고 병이 다 나았다고 정승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정승이 동생에게 보답으로 농가 밭 그리고 집을 사주었다. 동생은 잘 살게 되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에 도라지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 약값으로 채부잣집에 많은 빚을 진 데다 얼마 전 아버지마저 병으로 쓰러져 도라지네는 끼니 때마다 밥 먹기도 힘들었다. 채부자가 도라지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해서 도라지는 채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뿐인 딸이 남의 집 종으로 떠나게 되자 아버지는 병이 더욱 깊어졌다. 내가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도라지와 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다음날 새벽 도라지는 밥을 지어놓고 잠든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린 뒤 길을 떠났다. 채부잣집으로 가는 길에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다. 어머니, 왜 우리만 두고 떠나셨나요? 도라지는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산속의 추위가 도라지 몸을 꽁꽁 얼게 했다. 가엾게도 도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 다음해 봄, 금강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다. 도라지가 잠들어 죽은 무덤가에도 이름 모를 새싹이 돋아났다. 새싹은 자라서 하얀 꽃 한 송이를 피웠다. 사람들은 도라지의 넋이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꽃을 도라지꽃이라고 불렀다. 더운 여름날 한선비가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소 2마리를 몰며 밭을 가는 모습을 보았다.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다. 검정소와 노롱소 중에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가 당황한 얼굴로 밭 가장자리로 나왔다. 농부는 선비 곁에 와서 아주 작게 속삭였다. 힘은 저 검정소가 더 셉니다만 꾀를 부리지 않고 일을 잘하는 건 누렁소지요. 선비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노인장께서는 하찮은 짐승 이야기를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을 검정소 귀에 들어가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소? 일을 시키는 소까지 배려하는 늙은 농부의 마음 씀씀이에 선비는 깊이 감동했다. 선비는 그 일을 교훈삼아 평생 남을 헐뜯지 않았다. 이 선비가 바로 황희정승이었다.